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신 일반 5원 제9절 공동명의예금 제10절 임의단체 예금 업무 제11절 별단 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책은 102페이지고요. 먼저 제9절 공동명의예금입니다. 잘 안 해주죠. 공동명의예금은. 그렇다면 공동명의예금이 뭔지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인이 2인 이상인 예금을 공동명의예금이라고 하고요. 소득 구분이라든지 압류, 본인 여부 확인된 복잡한 법률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부부라든지 건설회사, 동업자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독 명의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 102페이지 맨 밑에 표를 한번 봐주실래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요, 공동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사업자는요, 공동명의 신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표자가 두 분이 나와 있고요. 공동대표일 수도 있고 각자 대표일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102페이지 그대로고요. 2번 업무 처리 절차를 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공동명의로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예금 신청서에는요, 공동명의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받고 전원에 대해서 실명 확인 증표를 진구를 해야 됩니다. 나에 보게 되면 전원에게요, 각서를 받게 됩니다.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책 105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자, 105페이지 보게 되면요, 공동명의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대에서 책임을 지겠고 은행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 청구와 재신고, 변경 이런 업무들은요. 전원이 공동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전자금융이라든지 자동이체 처리 업무, 창구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102페이지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 보겠습니다. 다 해보게 되면은 전산 등록할 때는요, 대표 예금주를 정하고요. 그 명의인 기준으로 신규를 합니다.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이자 소득 지급도 되고 원천 징수가 됨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라 보겠습니다. 예금 신규 후에는요, 관련 명의 모두를 전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마에 보게 되면요, 추가, 제외 등록하는 것도 재신고를 등록해야 되고요. 명의인 전원의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밑에 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산 등록하는 방법 볼게요. 공동명의 관리 화면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책 10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네오비스 화면을 캡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명의를 신규로 한 후에 총 4인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 공동명의 포함하면 총 5인까지 등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법인은 법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마에 한번 볼게요. 신규시의 공동명의 차량 계좌는요, 최소 1명 이상 공동명의인이 반드시 등록이 돼야지만이 예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 4번 제한 위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객에게 잘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가에 보게 되면 각서를 진구를 받아서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꼭 필요하겠죠. 나이를 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자동이체 거래들, 세금 우대, 비과세,
신용카드 등 개설이 불가함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다에 보게 되면 재신고, 중도 해지 등 업무 처리를 반드시 공동 명의 전원이 해야 됩니다. 재신고 등록은요, 계좌관리점의 타 영업점에서도 처리가 되지만 재발행, 변경, 해지 업무 등은요, 계좌관리점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할 때는요, 명의인 앞으로 제공을 할 때는 한 명의 요구에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할 경우에는요, 명의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10절 임의단체 예금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쉬운 듯 헷갈리는 그런 업무죠. 오늘을 계기로 조금 마스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임의단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로 구분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단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에 증을 가지고 온 고객에게 이 고객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임의단체인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요. 사업자 등록증이든 고유번호증이든 중간 번호 2자리 번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번호가 8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납세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는요. 80번 또는 89번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규를 하실 때 거래자라든지 과세, 소득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 대표자가 와서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증 가져오셨죠? 사업자 등록증인데 고유번호증 여쭤보니까 없대요. 그냥 내 이름 앞에 교회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이런 서류를 다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대표자 입증 서류, 명부까지 3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3가지를 반드시 다 가져오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단체인데요. 오징어 통장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임의단체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조금 더 각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번호가 중간에 82번으로 표기가 되고 대부분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도요. 등기된 법인이 있고 등기가 안 된 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82번으로 부여되고요. 자, 마지막에 비영리 법인이라도 수익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요. 기부를 받아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요. 이런 사업자 등록증에 이런 업태라든지 종목이 명시가 됩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들인데요. 가에서 반은 대부분 80번 고유번호증으로 표기가 되고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89번으로 납세번호증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서 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의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인데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런 증을 가져오게 되면 업무에 맞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증이 없는 단체들은 이런 서류를 반드시 잘 가져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금주는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회장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출된 대표자를 예금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8페이지 라에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 단체입니다. 여기는 보통 오징어 통장 등이죠. 내용을 자세히 볼 건데요.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는요.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 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가 가능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임의단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이 라에 해당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요, 압류, 상계, 법적 조치 발생 시 분쟁 가능성 및 예금주의 과표 상승,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책 10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맨 위에 나 있죠.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통장을 부득이하게 만들 때는요, 법인 등 기관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체명은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통장을 개설을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4번 임의단체 유형별 적용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세율은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법인세율을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떼는 데는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나머지는 소득세를 내지만 임의단체명이 임의단체 미확인 제출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표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 번호나 고유 번호증, 임의단체 확인서를 이 두 가지 단체들은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임의단체 확인서를 미제출 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요. 단체 여기에 모임이죠. 이런 개인은 고유의 금융소득과 임의단체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2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제11절 별단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별단예금은 미결제, 미정리자금, 기타 예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을 일시에서 하는 자배금 계정을 말합니다. 네오비스 1931 보게 되면요. 별단의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이런 별단 예금의 항목 중에서 자기업수표의 비중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책 113페이지 보게 되면요. 6번 사고 자기업수표 처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책을 먼저 보기 전에 수표 분실 처리 관련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책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표 분실하는 흐름만 이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고인이요.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분실했어요. 그래서 이 습득자가 주었어요. 주어서 이 수표를 가지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때 이 신고인이요. 수표를 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산은행 수표였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게 되죠. 나 분실했어요. 10만원짜리 분실신고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직원은 분실신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서류도 받게 되고요. 사고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받게 되고요. 고객으로부터 소송 비용도 받게 되고 부도처리 수수료도 받게 되고 이렇게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은행은요. 신고인에게 서류를 하나 떼줍니다. 어떤 서류를 떼주냐면 미지급 증명서를 떼줍니다. 미지급 증명서를 떼주면 신고인은요. 이 미지급 증명서를 들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서 무엇을 신청을 하느냐? 공시채고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시채고는요. 권리 또는 청구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수표 번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수표는 무효가 되는 것이 공시채고입니다. 그래서 제 시인이 마트 주인이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도중 마트 주인이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요. 기분 좋게 은행으로 갑니다. 가서 입금해 달라고 해요. 근데 다음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수표는 사고 신고된 부도처리 수표로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제시인과 신고인이 보통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10만원짜리가 아니라 금액이 크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분실에 대한 흐름을
살짝 이해하셨다라고 믿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3페이지 펼쳐주시고요. 6번 사고자기합수표 처리를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게 되면 신고인이 은행에 오셔서 분실신고 처리를 할 때 받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는 사고자기합수표의 지급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쌍방의 주장, 유통경로 등 사정을 자세히 들어 제시인이 선의 취득자임이 인정되며 신고인의 양해를 얻은 때에는요.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이의 경우 신고인 요청으로 지급을 거절한 결과 소지인이 제소한 경우, 제소는 이거죠. 그도 내 돈이다 라고 마트 주인도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인이요. 소송 비용 예치와 보조 참가에 불응하는데도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수표 소지인의 제소로 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마찬가지로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고신고인의 재권 판결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입니다. 재권 판결은 앞서 공시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시채고로 주인이 있으면 수표 주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수표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결 결정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요. 사고신고인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된 사고자기합수표로서 사고신고인이 신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채고 등 소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요.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되 각서와 소지인의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받아 본인 여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